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2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0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5%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더 올라가지 않고 하락하지도 않고 적정한 수준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7,800억을 또 매수를 했고요.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2,800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뜨는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위주로 좀 많은 매수 진행 중이고요. 그런 특정 이 대형주의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7,800억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에 대한 그런 상승세가 좀 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코스닥은 900포인트 넘어 있고요. 905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각각 330억, 302억 매수를 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계속해서 줄 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부터 해서 코스피가 2700 중반선에서 저점을 다지면서 그리고 고점에 저항을 주면서 형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낮은 구간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했고요. 그 수렴 구간을 뚫고 위로 강하게 올라왔는데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아직까지는 진행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일단은 요 벽을 한 번 더 넘으면 2800선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은 이미 반등 중이고요. 투자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2,800억 매도하였고요. 이틀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집중되다가 이제 금융투자가 빠지니까 기관 투자자에 대한 전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매수세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매수세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 수급 전체가 들어왔다고 해서 코스피가 골고루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코스닥은 900포인트 넘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스피처럼 고점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이제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얼마나 이제 힘을 더 받는지, 그리고 나머지 성장 종목들이 다시 한번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확 올라갈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은 이제 미국 증시가 3.5원 정도 하락했고요. 1347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1300원 이 중반 정도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고점을 뚫고 확실하게 강하게 뻗어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해서 좀 우려스럽기도 했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를 하는 것 같고요. 1330원 정도에서 지금은 오랫동안 라인을 유지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더 벗어나지 않고 적절하게 지켜주는 것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환율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글로벌 증시들은 대부분이 이제 부합 수준이었고요. 중국 이 상해 종합은 1% 정도 올라갔지만 최근에 이제 하락했기 때문에 크게 뭐 많이 반등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 부합 수준, 유럽 증시도 거의 뭐 부합 수준입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은 변화가 없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다음 달에 있을 그 발표가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또 발표가 되었을 때 시장 속에 그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고 있는지 인플레이션 지표가 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떨어진다면 이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은 그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준다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될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고요. 원자재는 국제유가 살금살금 이제 올라갑니다. 83달러까지 도달했고요. 천연가스는 1.7달러입니다. 여전히 가스는 낮은 상태이지만 국제유가가 조금 올라가는 분위기인데요. 계속해서 올라가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채권금리는 4.21%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최근에 뭐 큰 변화 없고요. 4.2% 초반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 없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으로 좀 평소에 횡보하던 구간으로 다시 진입을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많은 이 국채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증시에 대한 특별한 사항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00원 하락해서 1.7% 하락했고요. 17,22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평소처럼 다시 감소를 했고요. 17,230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어제는 40원 정도 상승했었고요. 오늘은 300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27일에 올랐던 거, 이틀 동안 올렸던 거 그대로 또 오늘 빼면서 동일한 가격대로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7,000원, 18,000원을 횡보한 지가 거의 또 2주, 3주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특히 오늘은 250만 주로 거래량이 급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지켜보던 이제 적은 거래량이 다시 한번 나온 것이고요. 이대로 거래량이 죽어서 다시 이런 재미없는 횡보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21선 찍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거래량을 다시 늘리면서 올라가 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지금 쌍바닥 형성하기 좋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21선 다시 한번 터치하면서 월요일부터 해서 좀 반등이 나온다면 쌍바닥 찍고 21선 태우고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확신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전에도 이제 이렇게 21선 디디고 올라가는 듯 하면서도 21선을 깨면서 추가적으로 떨어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이 추세를 깨면서 완전히 아래로 바닥으로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적절하게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평선에 대한 정배열을 추세를 살리면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때가 뭐 크게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3월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고, 그렇기 때문일까요? 뭐 한번 올라가는 듯 하면서도 조용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4월도 사실 큰 이슈는 없을 거거든요. 뭐 정치적으로는 총선이 있긴 하지만 그 뭐 총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다음 이 차년도에 다음 계획의 그런 에너지 계획, 그다음에 폴란드라든지 체코 원전의 수주 소식, 뭐 그 다음에 추가적인 또 협력 소식,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이 기술력을 계속 견제하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뭐 그런 중재,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야지 본격적인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이번 주 내내 재미없는 흐름 이어졌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바닥 찍었고요. 그죠? 여기서 찍었던 저점 찍었고 두 번째 바닥 라인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라인까지도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뚫고 나간다면 그 다음 우리가 근 2년 동안 행보를 했던 그 구간을 드디어 이제 돌파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이제 주식 수가 이전보다 늘었기 때문에 지금 3만 원 정도의 고점에서의 시가총액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24,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부터 한 50% 정도가 주가가 올라가 준다면 이미 시가총액은 20조 가까이가 되어 가고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양호구름 한번 찍고 지금 월봉은 횡보하고 있지만 분명히 월 거래량 입장에서는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천천히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래량이 언제 나오는지가 이제 좀 지켜보고 있고요. 이 피크 거래량 몇 번 이후에 좀 거래를 줄여가지고 아쉽긴 합니다. 한번 끈기 있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어제 외국인 투자자가 12만 5천 주 매도했고요. 오늘은 7만 7천 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변화 없었고요. 이전에 크게 매수했던 물량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관 투자자도 26만 주 매도했지만
일단 금융투자보험은 큰 변화 없었고요. 투신 같은 경우는 어제 매수, 오늘 매도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연기금투자자는 오늘 19만 주를 매도했고요. 어제 8만 주 정도 매수했지만 2배 이상 많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투자자가 최근에 이제 3월 21일부터 해서는 매도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30만 주씩 4일 정도, 그 다음에 3월 19일, 20일 이렇게 들어와 놓고 이렇게 단기간에 빠져나가는 좀 단타성의 그런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연기금과 엮인 그런 다른 투자자에 대한 물량이 이렇게 연기금 투자자에 집계가 되는 것인지 그거는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매도하고 있는 수급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아니고 개인 투자자만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도할 이유는 없고 지루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평균 단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본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좀 마무리되었고 다음 주 시장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입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줄어드는 듯 하면서도 다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4만 주로 521만 주에서 증가를 했고요. 오히려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했던 그날이었는데 공매도 잔고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반대되는 움직임이라서 그 물량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 크게 많이 공매도 잔고가 늘지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주 초반대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환이 있을지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입니다. 대차 잔고는 마찬가지로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3월 26일, 3월 27일, 3월 28일, 29일 모두 다 지금 대차 잔고가 늘어난 상황이고요. 상환은 하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차 잔고를 급격하게 좀 늘리고 있습니다. 2630만 주까지 대차가 증가했는데요. 요게 이제 뭐 익숙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대차 잔고가 이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구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특히 연말에도 이렇게 대차 잔고가 1000만 주 가까이 늘었다가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 이렇게 감소시키는 그런 대차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공매도를 늘리기 위해서 대차 잔고를 공격적으로 늘린다라기보다는 일종의 대차 거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이 주가에 대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정 물량은 외국인 투자자 어제는 12만 주 매도했고요. 오늘은 7만 주 정도 그대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집계해서 17.78%, 거의 뭐 동일합니다. 그래서 18% 가까이 지금 이제 지분이 올라왔고요. 추가적인 매수를 이제 또 언제 진행을 해서 20% 가까이 또 물량을 계속 확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쯤 해서 좀 차익 실현 물량을 뱉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오늘 거래량도 없었고 뭐 크게 중요한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종목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자, 미국이 폐로 원자로를 살리기 위해서, 재가동하기 위해서 2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탄소고 이제 안정적인 전원이기 때문에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재평가가 되었고요. 미시간주 팰리세이드 원전을 이제 가동 중단 3년 만에 다시 살리겠다라고 공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금을 대줄 테니까 빠르게 추진하라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폐로 원전 재가동 사업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2조 원의 정책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했지만 결국에는 비용이 또 만만치 않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건설에 대한 그런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에 대해서 웨스팅하우스가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고 그런 제조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는 한국이 또 유럽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신규 건설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그런 원자로들을 다시 살리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이 지금 트럼프 정부가 아닌데도 바이든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미 정부와 상관없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을 했고요. 다시 한번 원자력에 대한 이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조 원 가까이의 규모로 대출을 이제 보증을 하고요. 설계 수명을 60년으로 2031년까지 쓸 수 있었지만 이제 셰일가스에 대한 혁명으로 가스 발전이 증가하면서 이 원전 사업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판단했고 거기에 대해서 폐로 절차를 밟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2051년까지 가동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 핵 에너지를 관심을 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LNG라든지 이런 셰일가스는 탄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무탄소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무탄소의 에너지를 찾다 보니 재생에너지 이외에 원자력 발전도 필요하다라고 된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는 결국에는 출력 조절이 어렵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원 공급을 위해서는 분명히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수소 발전과 같은 그런 연료가 끊임없이 추가될 수 있는 이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에너지를 무기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러시아가 이전에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각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원자력 발전이 다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홀텍 인터내셔널이 팰리세이드 원전에 대한 재가동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지 내에 SMR 2기를 또 건설하는 계획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MR에 대한 이 건설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요. 대형 원전에 대한 신규 건설도 있겠지만 수명 연장도 있더라. 심지어 수명 연장이 아니라 그냥 폐로되었던 원전을 다시 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지금 간밤에 뉴스케일 파워가 상당히 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7.6%가 하락해서 진행이 되었지만 이틀 전에 뉴스케일 파워가 20% 30% 가까이 급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11.2달러 찍고 공매도와 뭐 연계가 된 것은 신지는 모르겠지만 목표가를 갑자기 4.5달러로 낮추게 됩니다. 그 이유는 SMR에 대한 전체 비전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SMR 뉴스케일 파워가 재무가 좋지 않다. 그리고 아직까지 기술력이 상업화된 게 없다. 요 두 가지로 위험성을 제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즉각 반응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미국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 특히 SMR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나 둘씩 늘리고 있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저렇게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잠자고 있던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던 저 종목이 갑작스럽게 급등을 하게 된 이유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사업 중요한 파트너죠. 뉴스케일 파워가 건설하는 SMR에 대한 기자재는 모두 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게 됩니다.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도 받고요. 특히 SMR에 대한 지분 투자를 꽤 많이 했기 때문에 지분이 이제 지분 가치가 확대되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AI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SMR이 지금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또 AI입니다. 그래서 AI 열풍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1위, 2위 기업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8만 전자 되었고요. SK하이닉스는 무려 18만 원입니다. 2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종목들을 계속 매일 리뷰를 해서 또 수익을 크게 보게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저의 주력 사업은 이쪽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에너지 플랜트 쪽이었습니다. 뭐 반도체 쪽도 간간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일단은 이 에너지 쪽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AI 열풍과 함께 에너지에 대한 붐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력기기와 전선,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이제 AI용 전력 증가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이 기업들은 전력기기입니다. 그래서 변압기라든지 그런 관련 이런 전력 관련 소재들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 관련 기업들은 이미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급등한 종목이 계속 올라가죠.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 정말 여기까지 올라가도 되는지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허탈한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 우리 차례를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선도 마찬가지 좀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 이제 이 직접적인 에너지 플랜트 관련 기업들이 아직까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증가가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 플랜트가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선과 변압기 많이 깔아도 결국에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천이 필요할 겁니다. 그 시기가 저는 머지않았다고 생각하고 좀 기다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탈원전 출신의 EU 수장도 마찬가지로 원전은 에너지 전환 안보 중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에 이어서 이제 유럽 국가들도 원전을 안전한 에너지라기보다는 이 안보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탈탄소 입장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브뤼셀, 그죠? 벨기에가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였는데요. 그 국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의 잠재적인 역할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자력 기술이 청정 에너지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수력 발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배출이 되는 그런 전력 공급원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반도 제공한다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생에너지도 늘려왔지만 유럽 국가들 재생에너지 비중 높은 국가들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재생에너지 비중 높은 국가들이 왜 다시 원자력 발전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높아서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늘려야 된다.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국가들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도 원전을 71%인데 아직 재생에너지가 26%고요. 벨기에도 원자력 비중이 생각보다 높죠. 67%고요. 재생에너지가 26.9%입니다. 그래서 뭐 폴란드,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모두 다 이렇게 높은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10%대죠. 그래서 일부분의 그런 이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25%까지 우리나라가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뭐 40%, 50%까지 늘리면서 기존에 잘 운영하고 있는 이 에너지까지 없애자라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자력 에너지를 71%를 씀으로써 재생에너지 비중도 높지만 고체 화석 연료가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전 세계에서 이 R200이 아니죠. CF200 가장 잘 추진하고 있는 국가고요. 탈탄소를 거의 뭐 성공을 시킨 그런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벨기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재생에너지 높아봤자 이렇게 석탄 에너지 많이 쓸 거면 원자력 에너지 쓰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이 석탄을 다 줄이고 재생에너지 100%로 쓰는 이런 몰타라는 국가도 라트비아라는 국가도 있지만 이런 국가들은 사실상 우리나라처럼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그런 산업에 이 전력이 집중되는 그런 산업군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거고요. 재생에너지 100% 달성하는 국가가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가 있다. 라고 해서 탈원전이 필요하다라고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에서 보면 재생에너지 높아도 원자력 에너지 높이 많이 쓰는 애들이 있구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도
결국에는 고체 화석 연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구나. 그래서 말짱도 오른묵이죠. 재생에너지 아무리 늘려봤자 이 화석 연료를 활용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 조절을 여기서 커버를 한다는 것은 뭐 이 조삼모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CFE100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이 두 국가를 보면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RE100 무조건적으로 추진한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 100% 달성할 만큼 빠르게 늘리자라는 건 이해합니다. 그래서 각 국가에 맞게, 각 산업에 맞게 지금은 이런 캠페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목적은 탈탄소입니다. 그래서 탈탄소를 할 수 있다면 뭐 원자력이 되었던 아니면 이 재생에너지가 되었던 다 지금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과 원전 이 EU가 왜 다시 재생에너지 저렇게 많이 늘려놓고 RE100 추진하면서 왜 갑자기 원자력 에너지 늘리냐? 우리나라 항상 얘기하죠. 네, 반대편에 원자력 발전을 하면 RE100에 포함이 안 된다. 원자력은 RE100에 포함이 되지 않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애플에 수출 못한다. 반도체 수출 못한다. 반도체 수출 못하면 수십조 적자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왜 우리가 수출을 못하고 그 왜 RE100에 포함되지도 않는 에너지원을 미국과 EU에서 갑자기 중요시하게 생각하는지, 왜 우리나라 대비해서 훨씬 RE100에 접근한 유럽이 갑자기 이렇게 다시 원전으로 회귀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답이 지금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 대표적인 예로 나왔고요. 왜 요거를 인정을 안 하고 계속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는 다각화를 시켜야 됩니다. 에너지 인정해야 되고요. 지금 필요 없는 에너지 없습니다. 탈탄소를 할 수 있다면 다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은 미국이 홀텍사가 이제 이렇게 15억 달러 대출 보증을 발행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SMR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원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콘스텔레이션이라고 해서 미국 채권의 최초의 녹색 채권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사는 미국 최초 녹색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요. 동 채권은 30년간 9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서 해당 자금을 원자력 발전소의 유지 보수, 출력 증강 등 이제 그런 투자에 활용이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 9억 달러 규모의 채권인데 이것도 1조 규모죠.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정말 대놓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왜 원자력에 올인하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진짜 올인하고 있으면 제가 비판을 했겠지만 진짜 올인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왜 해상풍력 잘 짓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자꾸 축소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ESS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ESS에 대한 부작용이 또 여기 나타났습니다. 태양광 발전 단지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에서 ESS 시장 위축 우려, 뭐 요거는 위축된다는 건 좀 과한 추측이긴 하지만 일단은 이 문제 어떻게 하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잘 쓰고 있다가 저렇게 불나면 다시 셋업해야 됩니다. 다시 깔아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태양광 에너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손실을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리고 이 ESS가 우리가 전기차 또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불이 나는 이유죠. 특히 불이 났을 때 그게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게 이유죠. 근데 ESS가 뭐죠? 그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는 배터리가 아주 많이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 그런 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단순히 태양광 깔고 해상풍력 꼽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RE100이.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깊이 고민을 하고 실무진들과 좀 얘기를 해야지, 왜 그 에너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어디 올인한다, 어디 에너지는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해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필요 없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탈탄소면 다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되고요.
지금은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시장에 대한 확대, 탈탄소 에너지 확대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들은 다시 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원전 협력 소식과 그죠? 지금 우즈베키스탄 협력을 또 러시아 로사톰과 하게 되죠. 근데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웨스팅하우스 미국, 웨스팅하우스도 지금 우리나라에 소송을 걸고 있지만 미국 정부에서 그거를 지금 수출 금지를 쉽사리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를 배척을 시키면 지금 러시아가 우리한테 손을 내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제조 기술 없는 웨스팅하우스가 뭐 프랑스랑 짝짝꿍해서 해도 결국에는 만만치 않은 비용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도 결국에는 주도권을 뺏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건데 그게 지금 이제 시간이 흐지부지되고 밀리고 지금 이제 체코 이 원전 수주에서도 탈락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웨스팅하우스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이제 이 어디였죠? 현대건설과 협력한 게 슬로베니아였나요? 네. 그래서 슬로베니아는 웨스팅하우스와 협력,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와 협력, 이집트 원전도 러시아와 협력, 터키, 튀르키예 원전도 그 러시아와 협력 가능성이 있고요. 그 나머지 국가들, 뭐 인도 쪽도 그렇고 지금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도 마찬가지. 폴란드 1차분, 뭐 우리나라와 협력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보조기기라든지 주기기 우리나라 줄 수도 있고요. 뭐 퐁트누프 원전, 그다음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이거는 우리나라 단독 수주. 그다음에 네덜란드도 다시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중동 국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요.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것도 지금 이제 현대건설과 같이 협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 세계적인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편적으로 원자력 에너지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또 확대가 되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8메가와트급 해상풍력 준비되어 있고요. 그런 해상풍력으로 남는 전기를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이 기술도 지금 제주도에서 상업단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제 그린 수소, 수소 발전이 본격화되는 그 시대에 맞춰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놨다는 것이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두산 리사이클링 솔루션,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이 자회사로 있죠. 근데 중국 CNGR과 배터리 재활용 협력을 한다라고 합니다. 2차 전지가 본격화되면서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아직까지는 뭐 수명을 다한 배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아직 확대가 되지도 않았고요. 근데 전기차가 점점 늘어나고 사용 다한 배터리가 늘어나고 그거 폐기물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리튬 이 생산하려니까 또 돈 들고 그러니까 리사이클링 솔루션으로 배터리를 녹여서 탄산 리튬을 걸러내는 그 역할을 두산에너빌리티가 자회사인 두산 리사이클링 솔루션이 또 하게 됩니다. 습식 방법이 있고 건식 방법이 있습니다. 습식은 물 용액에서 하는 거고요. 건식은 녹여서 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획기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장 짓고 있고 대구 쪽에 공장 지어서 거기 이제 라인 깔고 나면 2026년부터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중국의 CNGR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중국에서도 배터리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큰 회사고요. 우리나라도 LG 에너솔루션이라든지 뭐 아니면 LNF와 또 협력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미래를 본다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충분히 관심을 받을 만하고 주가가 올라갈 만합니다. 그래서 느리지만 우리 기대치만큼 팍팍 올라가지 못하지만 최근에 뭐 올라가면 막 5배, 10배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몇 개 있죠. 근데 그렇게는 못 올라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봉 추세에 따라서 이제 4월, 5월, 6월에 좀 거래 한번 터지면서 힘을 한번 줬으면 좋겠고요. 1차는 일단 저는 전고점 탈환입니다. 그래서 3만원 정도에서 시가총액 20조 정도 도달하는 게 1차 목표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그 안에 좀 도달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